북한 권력의 심장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정은의 오른팔로 수십 년을 버텨온 최룡의 김정남 암살 작전이 결정되던 바로 그 방 안에 있었던 사람이 어느 새벽 호련히 사라진 것입니다. 가장 깊이 알고 있었기에 가장 먼저 지워져야 할 이름이 됐습니다. 이 체제가 스스로 만들고 키운 사람을 이제 스스로 없애려 할 때 그는 무엇을 들고 이 땅으로 왔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2026년 1월 저는 이 땅에 있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몸이 그 감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집을 나서던 그 공기, 아내의 손이 제 팔을 잡던 그 온도, 문을 잠그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던 그 순간, 이 체제에서 5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 50년 중에서 절반 이상을 김정은이라는 한 사람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그림자는 주인이 서 있는 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주인이 걸으면 함께 걸었습니다. 주인이 멈추면 함께 멈췄습니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저를 죽이려 할 때 그림자는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였습니다. 50년을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제 목소리로 말하려 합니다. 그 빛을 만든 것도 저였습니다. 그 빛이 저를 삼키려 할 때 비로소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빛의 그림자가 어떻게 빛을 떠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단순하지만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이 자리의 의미였습니다. 들려드릴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룡해입니다.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지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었습니다. 이 체제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땅 어르신들께 설명드리려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 나라로 치면 국방부 장관과 국회의장과 여당 핵심을 동시에 겸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체제에서 그 자리들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직함이 아니라 거리였습니다. 그 사람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권력이었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었습니다. 직함은 포장지였습니다. 실제 권력은 그 사람의 옆에 있는지 없는지로 결정됐습니다. 포장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룻밤 사이에 바뀌는 일이 이 체제에서 많았습니다. 그것은 김정은의 바로 옆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저는 오랫동안 지켰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것도 봤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던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알미 저를 이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는 것이 언제나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아는 것이 가장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래 지고 다녔습니다. 너무 오래 지고 다녔습니다. 등이 굽을 만큼 지고 다녔습니다. 이제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제 아버지는 항일 빨치산이었습니다. 이 체제에서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훈장이었습니다. 만주 벌판에서 일제와 싸웠습니다. 그 이름이 이 체제의 신화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혁명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체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도 밥상에서 들은 것도 모두 이 체제의 언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체제 밖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몸으로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저와 같은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혁명 귀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자랐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언젠가 땅으로 떨어지는 법이었습니다. 그 낙하가 이렇게 빠를 것이라고는 몰랐습니다. 이 체제가 스스로 만든 사람을 스스로 버린다는 것을 나이 70이 넘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배우기에 늦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낙하가 시작됐을 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선택이 베이징을 거치고 스위스를 거쳐서 이 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경로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 땅에 와서 가장 큰 것이 됐습니다. 처음 김정은을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그 만남이 어떤 끝으로 이어질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소용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20대였습니다. 스위스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젊은이였습니다. 작은 체구였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의 눈빛을 닮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보다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싫은 것을 싫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것이 젊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질이 권력과 만났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저는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젊은 지도자를 보좌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군부를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시대의 장성들을 새 체제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했습니다.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혁명을 위해 산 것처럼 저도 이 체제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자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죽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 땅에 와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됐습니다. 2013년 12월이었습니다. 장성택이 처형됐습니다. 군부대 회의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순간 굳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성택은 단순한 간부가 아니었습니다. 김정일의 매제였습니다. 이 체제의 2인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반역자로 몰려 처형됐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체제에서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도 그 뉴스를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텔레비전에서 군복을 입은 채 끌려 나오는 장성택의 모습이 전 세계에 방송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텔레비전이 아니라 그 체제 안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공포를 드러내면 안 됐습니다. 공포를 드러낸 사람이 다음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는 것이 이 체제에서 살아남는 기술이었습니다. 저도 그 기술을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그날도 그 기술을 썼습니다. 그 기술이 이 체제에서 수십 년을 살아남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언제까지나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그 기술이 저를 지켜주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이 죽었습니다. 신경작용제였습니다. 두 여성이 이용됐습니다. 세상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어디에서 내려졌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 결정의 경로 안에 있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막으려 했다면 제가 먼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 침묵이 오랫동안 저를 짓눌렀습니다. 새벽에 깨어 천장을 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천장이 아무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새벽마다 돌아왔습니다. 그 질문들이 결국 하나의 결심을 만들었습니다.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었습니다. 짓눌리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침묵을 계속했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말할 수 없었던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말하면 내가 손해라는 것을 아는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침묵이 비겁한 것인지 현명한 것인지 알 수 없었던 그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저는 알았습니다. 5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알면서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충분히 길었습니다. 50년이 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그 자리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언제까지나 살아남게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2025년 말이었습니다.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몇 줄짜리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몇 줄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김한솔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숨어있던 그 아이가 드디어 반격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그 아이를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잊지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 암살의 내부 공모자 명단을 확보했다는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디서 그 명단을 얻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단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공포였습니다. 그 명단이 어디까지 퍼졌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 있는 이름들이 하나씩 조용히 숙청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가 사람을 지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김정은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증거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증거를 아는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단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정의 경로에서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깊이, 가장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알미 목숨값이 됐습니다. 아는 것이 이 체제에서는 죽어야 할 이유가 됐습니다. 저도 곧 그 이유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체제가 저를 만들었고 이 체제가 저를 지워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시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멈춰 있으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뼛속 깊이 알았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은 났습니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살기를 선택하는 것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 체제에서 50년을 일한 사람이 내린 마지막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이 틀리지 않았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었습니다. 살아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 답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그 증거였습니다. 살아서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증거였습니다. 챕터 2 암살 명령 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017년 2월 13일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작전이 실행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보고였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단어를 읽으면서 저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표정을 지으면 안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표정은 말이었습니다. 안도도 하면 안 됐습니다. 기쁨도 하면 안 됐습니다. 그냥 읽고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을 때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아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50년을 봐온 얼굴인데 낯설었습니다. 그 낯설미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인식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외면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경계가 불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다시 생각해봐도 그 경계는 불분명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 작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김정남은 오랫동안 이 체제의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도 그 이름을 아실 것입니다. 김일성의 맞손자였습니다. 한때 후계자 자리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많은 것의 시작이었고 이 체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해외에 살면서 외신 기자들과 마주치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체제를 비판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이 후계자를 잘못 선택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 인터뷰들이 보고서로 올라왔습니다. 보고서가 쌓일수록 결정은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정남은 살아있는 것만으로 위협이었습니다. 김일성의 핏줄이었습니다. 중국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의 눈 아래 있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그 카드가 이 체제에는 언제나 불편했습니다. 없애고 싶었지만 중국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영토가 아닌 말레이시아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계산이 결국 틀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결국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 계산도 이 체제가 미리 한 것이었습니다. 치밀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가 50년 동안 유지된 방식이었습니다. 이 체제 입장에서 그것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정이 어디서 내려졌는지를 저는 알았습니다. 그 경로의 끝이 어디인지를 알았습니다. 문서에 남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내려지는 공간에 있었던 사람은 알았습니다. 이 체제에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아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이 자리에 앉은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결정의 경로 안에 있었습니다. 군 총정치국장이라는 자리가 그 경로 안에 있었습니다. 해외 공작 관련 사안이 군부 라인을 통할 때 그 자리를 거쳤습니다. 문서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체제에서 그런 결정은 항상 말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은 증거가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가는 방에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침묵이 동이었습니다. 이 체제에서 침묵은 언제나
동의로 해석됐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50년이 그랬습니다. 50년의 침묵이 저를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서 말하는 이유였습니다. 공범이었지만 침묵을 깨는 공범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가 수십 년 동안 간부들을 길들여온 방식이었습니다. 막을 수 있었는가? 그 질문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막으려 했다면 제가 먼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으려 했는가? 그 질문에는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막으려 한 순간이 있었는지를 기억해보면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을 처음으로 소리내어 인정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늦었지만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 않는 것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작은 차이 하나가 때로는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도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말했다가 불이익이 생길까봐, 나섰다가 내가 손해일까봐, 그래서 침묵했던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순간의 무게를 아는 분들이라면 제 말을 조금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 침묵의 결과는 한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무게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무게를 지금도 지고 있었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이 자리가 그 첫걸음이었습니다. 더 많은 걸음이 아직 앞에 있었습니다. 두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그 두 여성은 속은 것이었습니다. 몰래카메라에 참여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에 액체를 바르고 반응을 촬영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습니다. 연습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미리 다른 사람에게 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웃으면서 도망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연습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치밀한 준비였습니다. 그 두 여성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신경작용제였습니다. 맨손으로 만지면 자신도 위험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르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손을 씻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지시의 의미를 두 여성은 몰랐습니다. 공작을 기획한 쪽은 도구처럼 쓴 사람이 함께 다치면 수사의 실마리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철저히 도구로 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가 수십 년 동안 사람을 다루어온 방식이었습니다. 필요하면 쓰고 다 쓰면 가차없이, 소리 없이, 흔적도 없이, 기억에서도, 기록에서도, 역사에서도 지웠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평범한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용됐습니다. 그들도 피해자였습니다. 진짜 책임자들은 평양에 있었습니다.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임무완수로 평가받았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였습니다. 상벌이 거꾸로 된 곳이었습니다. 저도 그 체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 땅에 와서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옳은 것이 처벌받고 잔인한 것이 공훈이 됐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 안에서 50년을 버텨온 사람이 목격한 가치관이었습니다. 작전 이후가 더 문제였습니다. 세상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북한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폐쇄회로 영상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용의자들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내부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전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끼리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안다는 것, 같은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해졌습니다. 살아있는 증인은 이 체제에서 언제나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저도 그 목록 안에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인지를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챘습니다. 아는 것이 위험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 이 체제에서는 위험이었습니다. 그 공기를 저는 알아챘습니다. 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 오래 산 사람은 그 공기의 변화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공기가 달라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공기 안에 제 이름도 이미 들어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성택의 처형이 그것을 가르쳐줬습니다. 그 가르침이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이 저한테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새로운 위험이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왔습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그 아이가 드디어 반격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저의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기만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밥상을 차렸지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묻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이 체제 안에서 저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의 밤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경로 안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 살면서 그런 경로 안에 있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 땅에 와서야 비로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마비돼 있었습니다. 이 땅에 와서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그 마비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몸이 먼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따라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몸은 이미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잠을 깼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봤습니다. 그것이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50년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그날 밤 처음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신호가 무엇인지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양심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온 양심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온 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왔습니다. 안 오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 양심이 결국 저를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늦었지만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 않는 것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작은 차이 하나가 때로는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더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끌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늦었지만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 않는 것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작은 차이 하나가 때로는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챕터 3 김한솔의 반격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2025년 가을이었습니다. 보고서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정찰총국 쪽에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보고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읽는 순간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몸이 머리보다 먼저 알아챘습니다. 50년의 경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보고서를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읽고 또 읽어도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김한솔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오랫동안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신처가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접촉이 시작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와 접촉했는지는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접촉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50년을 이 체제의 정보 라인 안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것을 읽는 것보다 없는 것을 읽는 법을 더 잘 알았습니다. 그 능력이 그날은 너무나 서늘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행간을 읽었습니다. 그 행간이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직이 있었습니다. 배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이 체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방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향하는지를 곧 알게 됐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게 됐습니다. 이 체제에서 알게 되는 것은 언제나 그런 식이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알게 됐습니다. 아는 것이 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되돌릴 수도 잊을 수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기억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와서도 그날 보고서의 내용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한솔이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김정남의 아들이었습니다. 김일성의 증손자였습니다. 이 체제의 핏줄 중에서 가장 가까운 혈통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아버지 김정남이 2017년 2월에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암살당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뒤 그 아이는 천리마 민방위라는 조직을 통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그 짧은 말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도 그 영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아직 세상을 많이 겪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억누르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보이지 않으려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 체제를 가장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핏줄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의 피가 흐르는 젊은이였습니다. 그 이름과 핏줄이 이 체제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위협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없애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직후부터였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도 그 보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얼마 뒤 아들이 나타나 말하는 장면을.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몇 분짜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영상 하나가 이 체제를 오랫동안 깊이 흔들었습니다. 정찰 총국이 움직였습니다. 전 세계 공작망이 가동됐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철벽 보호였습니다. 공작원이 접근하면 이미 자리를 비운 뒤였습니다. 은신처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이동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체제 최고의 정보력으로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체제가 자랑하는 해외 공작망이 그 한 명의 젊은이를 10년 가까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시에 그 아이의 배후가 얼마나 강한지를 말해줬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내부에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체제도 손대지 못하는 힘이 그 아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힘이 있는 한 공작은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체제는 포기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끈질긴 집착이 결국 더 큰 위험으로 돌아왔습니다. 김한솔이 그 증거였습니다. 살아있고 움직이고 그리고 점점 더 크게 더 분명하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가을 그 아이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숨는 것을 멈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는 즉각 알았습니다. 준비가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렸고 오래 준비했고 이제 나설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두 번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김한솔 측이 말레이시아 암살 작전의 내부 공모자 명단을 확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단이 어디까지 퍼졌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퍼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까지 퍼질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퍼지는 속도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체제에는 그것이 가장 두려운 종류의 위기였습니다. 누가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퍼졌는지, 이미 바람에 날린 씨앗처럼 어디로 퍼졌는지 모르는 정보가 됐습니다. 한번 세상 밖으로 나간 정보는 다시 되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명단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저도 알았습니다. 그 명단을 아는 입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명단이 존재한다는 것이 공포였습니다. 그 공포가 이 체제 전체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공포가 클수록 움직임도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실수도 많아졌습니다. 실수가 잦아지면 흔적이 남았습니다. 흔적이 남으면 반드시 위험해졌습니다. 이 체제는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가 수십 년을 살아남아온 핵심 능력이었습니다. 그 명단 안에 제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것은 확신이었습니다. 그 결정의 경로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도 자신의 이름이 누군가의 목록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순간의 서늘함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는 분이라면 그날 제가 느낀 것을 조금은 아실 것입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보고서를 읽고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의 불빛이 평소와 다름없이 켜져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 아래에서 이미 많은 것이 소리 없이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곳에서도 이미 움직이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이 사람을 더 깊이, 더 오래, 그리고 훨씬 더 완전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김정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방어가 아니라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이 체제는 늘 선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위협이 커지기 전에 위협이 씨앗을 먼저 없앴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가 수십 년을 살아남은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잔인하지만 수십 년간 효과적으로 작동해온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 체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움직인다는 것 자체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명단이 퍼지기 전에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없애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거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증거를 아는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가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이미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직책의 사람들부터였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실무 담당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간 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는 명확했습니다.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평소처럼 출근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그 기술을 50년 동안 갈고 닦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칼이 오는 방향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방향이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좁아지는 것이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찾아야 했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날 밤 처음으로 이토록 또렷하게, 그리고 피할 수도, 외면할 수도, 억누를 수도, 덮을 수도, 외면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분명하게 왔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점점 선명하게 분명해졌습니다. 그 명확함이 결국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한솔의 두 번째 보고서를 읽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뒤 카메라 앞에 선 그 얼굴이었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추적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없애야 할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부러웠습니다. 두려움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그 눈빛이 부러웠습니다. 50년을 두려움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체제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두려움을 숨기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자신이 두렵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두려워도 두렵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러웠습니다. 그 부러움이 무언가를 알려줬습니다. 이 체제 밖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결심이 아직 서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체제 밖에도 이 체제의 언어가 아닌 곳에서 감시 없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어딘가에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50년을 당연하게 살아온 것들이 그 씨앗 하나가 50년의 삶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자, 한번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멈추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미 그 흔들림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작은 씨앗처럼 심어졌습니다. 챕터 사숙청의 칼레 동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소리 없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 순간 비어있는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알면서도 놀랐습니다. 몸이 머리보다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것이 50년이 만들어준 체제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했습니다. 늘 앉던 자리에 익숙한 얼굴이 없었습니다. 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병가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이 체제에서 그런 말은 일종의 예의였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것을 자연스럽게 넘기게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이 체제에는 그런 완충장치들이 사람들 사이 곳곳에 아무도 모르게, 보이지 않게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비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이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체제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름을 꺼내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 체제에서는 위험이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안전했습니다. 아는 것이 오히려 위험이 됐습니다. 이 체제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정보를 장악해 권력을 유지하는 체제에서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의 존재가 목숨값이 됐습니다. 그 이름과 연결됐다는 것이 알려지면 다음 차례가 됐습니다. 말이 없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났다는 뜻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결론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자리의 주인공은 말레이시아 작전에 관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아래 직급이었습니다. 실무를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 끝날지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아는 것을 모르는 척하는 것도
이 체제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익힌 기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 달도 안 돼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소리가 없었습니다. 예고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의 방식이었습니다. 사전 통보가 없었습니다. 예고가 없었습니다.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가 생겨난 때부터 한 번도 달라지지 않고 변함없이 움직여온 리듬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에 사무실에서 나왔던 사람이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가 5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조용히 반복적으로 아무 소리 없이 사람을 처리해온 역사였습니다. 가족도 함께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조용히 돌았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도 이산 가족의 아픔을 아십니다. 전쟁 때 헤어진 가족들을 수십 년째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가족 전체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은 아실 것입니다. 이 체제에서 그것은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연좌제가 살아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족 전체가 대가를 치렀습니다. 부모, 형제, 자식, 그 모두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가 반대를 막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처벌하면 나머지 모두가 조심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이 약점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쉽게 통제됐습니다. 이것이 이 체제가 수십 년을 유지해온 원리 중 하나였습니다.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가 존재하는 내내 같은 방식이 같은 결과를 만들며 반복됐습니다. 그 끝없는 반복이 이 체제의 역사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소리 없이, 흔적도 없이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한 달 간격이었던 것이 2주 간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주일 간격이 됐습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명단을 서둘러 처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서둘렀는지도 알았습니다. 명단이 외부로 퍼지기 전에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없애야 했습니다. 그래야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책임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가 위기를 처리하는 논리였습니다. 단순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 전체에서 수십 년간 오래, 꾸준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의 끝에 제 이름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명단에서 가장 무게가 나가는 이름이 제 이름이었습니다. 결정 경로에서 가장 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매일 출근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다르지 않은 것처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에서 살아남는 기술이었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면 눈에 띄었습니다. 도망치려 한다는 것이 드러나면 더 빨리 잡혔습니다. 눈에 띄면 더 빨리 그 칼이 왔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있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 최선이 얼마나 오래 버텨줄지는 몰랐습니다. 하루하루가 그 답을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를 버티면 하루의 시간이 더 생겼습니다. 그 시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1시간이라도 하루라도 더 있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빈틈을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 빈틈을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만큼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래 알던 사람이 사라졌을 때가 가장 무거웠습니다. 그 무게가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30년의 말없는 세월이 그 묵직하고 무거운, 그래서 억지로도 쉽게 놓을 수 없는 무게가 됐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 그 정도면 형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버텼습니다. 함께 승진했습니다. 서로의 아내를 알았습니다. 서로의 자식 이름을 알았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쌓였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만 가능한 방식으로 말없이 조용히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면서 말없이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우정이었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도 오랜 친구를 잃으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크게 비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이름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워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슬픔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슬픔은 연결의 증거였습니다. 연결이 있다는 것은 다음 위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 빈자리를 지나쳤습니다. 그 빈자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지나쳤습니다. 50년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분명히 선명하게 오래도록 무겁게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 안에서 50년을 산 사람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일상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체제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은 겉과 안을 철저히 분리하는 법을 몸이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거부감도 의심도 질문도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아주 깊이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은 달랐습니다. 보좌관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향해 보내는 이 체제의 언어를 오래 배운 사람에게는 가장 직접적이고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날까지 함께 일하던 보좌관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몰랐을 리가 없었습니다. 보좌관을 교체한다는 것은 감시를 새로 심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보좌관이 저와 너무 가까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운 보좌관은 비밀을 공유하게 됩니다. 비밀을 공유한 사람은 통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새 보좌관을 통해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시 파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호를 읽었습니다. 50년을 이 체제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 그 신호를 못 읽을 리 없었습니다. 그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뼛속 깊이 너무나 분명하게 의심할 여지도 없이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회의실에서, 복도에서, 차 안에서 어디서나 말을 조심했습니다.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꼭 해야 할 공식적인 말만 했습니다. 사적인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조금 더 버티게 해줬습니다. 버티는 것이 전략이었습니다. 버티면서 빠져나갈 기회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기회가 올지 오지 않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척하면서 티를 내지 않고 천천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아주 조용히 혼자서 그리고 누구도 모르게 빠르게 찾아야 했습니다. 그 무렵 아내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수십 년을 말없이 어깨를 맞대고 살아온 사람만이 가진 것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였습니다.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저를 봤습니다. 말을 꺼내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 안에도 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수돗물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도청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체제에서 집 안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것이 이 체제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것을 일찍부터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 같소.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없었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울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밤은 아주 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주 긴 밤 안에 반드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기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아무 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또 출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 걱정도 없는 것처럼, 어제와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아무 변화도 아무 동요도 없는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챕터 5 결심 50년 군복을 벗기로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2025년 12월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가 불려갔습니다. 국가보위부였습니다. 그 동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그 동료의 가족이 평양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사를 간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짐을 쌌다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 동료는 말레이시아 작전의 중간 라인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아래였지만 그 경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동료가 사라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명단의 처리가 이제 제 바로 아래까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체제에서 그 명단에 이름이 오른 사람은 결국 사라졌습니다. 예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50년을 이 체제 안에서 살면서
그 명단에 이름이 오른 사람이 살아남은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가 수십 년간 변함없이 지켜온 법칙이었습니다. 그 법칙을 이제 저도 겪을 차례였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기만 하는 것은 스스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차례가 반드시 왔습니다. 이 체제에서 그것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하기 전날 밤을 혼자 보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밤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있었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50년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다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었습니다. 더 일찍 결심했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움직이기만 하면 됐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이 평양에서의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가능성이 처음으로 가슴 안에서 현실로 실감됐습니다. 두렵지만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피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결국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50년이었습니다. 이 체제를 위해 50년을 살았습니다. 19살에 입당했습니다. 25세 군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이 체제 밖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체제가 전부였습니다.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이 체제의 언어로 생각했습니다. 이 체제의 논리로 판단했습니다. 이 체제의 가치관으로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왔습니다. 다른 기준은 없었습니다. 이 체제 밖의 세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세계만이 이제 제게 남겨진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체제가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체제가 나를 키웠습니다. 이 체제가 나에게 자리를 줬습니다. 나를 높은 곳에 세우고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 체제가 나에게 권력을 줬습니다. 50년을 그 권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권력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전부가 안에서부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멈출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체제가 이제 나를 없애려 하고 있었습니다. 만든 것을 없애는 것, 키운 것을 버리는 것, 준 것을 다시 빼앗는 것. 이 체제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반복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그리고 피할 수 없이 제 차례가 왔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의 본질이었습니다. 그 본질 앞에서 50년의 충성이 작아졌습니다. 아주 작아졌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 체제에 의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이 체제를 뒤집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폭로하겠다는 생각은 그 순간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것, 그 가장 단순한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50년의 충성보다 컸습니다. 경로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나갈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너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체제에서 오래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얼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국경경비대의 간부들이 저를 알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알아보는 순간, 신분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직접 넘는 방법은 처음부터 제게는 허락되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반드시 빠르게 조용히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분명한 답을 찾았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긴밀했습니다. 러시아를 통해 역으로 정보가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답은 하나였습니다. 베이징이었습니다. 베이징에 연결된 조선족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수십 번의 공식 방문을 통해 조용히 쌓아온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 인연을 이제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베이징에서 한국 대사관에 직접 가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우리 측 감시망이 대사관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베이징에서 다른 곳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 다른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스위스였습니다. 제네바였습니다. 그 도시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정남이 한때 머물렀던 곳과 연결된 도시였습니다. 김한솔이 어린 시절 학교를 다녔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그 아이가 무언가를 배웠을 것이었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두려움 없이 말하는지를. 그 도시를 거쳐서 이 땅으로 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걸었을 길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 작은 위로가 됐습니다.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첫걸음을 내딛게 만드는 작지만
실질적인 힘이 됐습니다. 출국 서류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자리가 아직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외교 라인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식 방문을 위한 출국 서류를 만드는 것이 그 자리에서 가능했습니다. 그 서류가 있으면 평양공항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직권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 직권이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쓸모가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체제가 준 자리를 결국 이 체제를 떠나는데 마지막으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밤의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그리고 깊고 오래된 쓸쓸함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가 유효한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보위부가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았습니다. 그 안에 베이징에 닿아야 했습니다. 하루였습니다.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이 체제의 내부를 알았기에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를 만든 날로부터 하루 안에 베이징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 하루가 전부였습니다. 그 하루가 허락된 전부였습니다. 그 하루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 한 번 안에, 그 짧은 하루 안에 모든 것을 해내야 했습니다. 늦으면 안 됐습니다. 단 하루. 그것이 허락된 전부였습니다. 그 하루 안에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습니다. 아내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엌에 물을 틀어놓고 앉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최대한 낮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게 경로를 말했습니다. 베이징, 그리고 스위스, 그리고 이 땅. 아내는 듣다가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짐은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거의 가져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언가를 마음속에서 정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쌓여 만들어준 눈빛 하나로 말없이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도 피란길에 오르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저것 챙기고 싶었지만 몸 하나만 가지고 떠나야 했던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6.25 때 이북에 가족을 두고 내려오신 분들,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50년이 담긴 것들을 두고 가야 했습니다. 가지고 가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짐이 많으면 출국 과정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의심을 받았습니다. 작은 의심 하나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짐보다 살아있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 체제에 의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집안을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아내가 잠든 뒤였습니다. 혼자 방 하나하나를 걸었습니다. 오래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손때가 묻고 닳은 이제는 두고 가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책장에 꽂힌 것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오래되고 익숙하고 소중했지만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50년을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당원증이 있었습니다. 노동당 당원증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가지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 그것이 신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서랍에 두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필요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새롭게 사는데 오히려 있으면 안 될 물건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새롭게 사는데 오히려 있으면 안 될 물건이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50년이 그 서랍 안에 남겨졌습니다. 다시는 열지 않을 서랍이었습니다. 50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길고 무거웠던 50년의 끝이 결국 서랍 하나로 표현됐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됐습니다. 아직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아내를 깨웠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가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둘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온몸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양의 새벽이었습니다. 그 공기가 새로운 것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50년이 그 새벽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어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 챕터 6 베이징 50년 동지의 나라에서 숨었습니다. 평양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통과하는 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공항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소리 없이
아주 평범하게 통과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몇 초였습니다. 하지만 그 몇 초가 몇 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봤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 잠깐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온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그 기술이 또 한 번 마지막으로 필요했습니다.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탑승권을 내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통과였습니다. 다음 사람을 향해 시선이 옮겨갔습니다. 그 순간이 기적이었습니다. 살아서 통과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무사하게 넘었습니다. 다음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네바였습니다. 스위스였습니다. 그 도시가 반드시 가야 할 다음 목적지였습니다. 출국 심사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통과됐습니다. 게이트로 걸어가면서 한 발자국씩 발이 떨렸습니다. 떨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체제에서 50년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표정을 관리하는 것은 오래전에 몸에 새겨진 기술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체제 생활이 그것을 오래전에 몸 깊이 새겨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까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바퀴가 활주로를 떠나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평양이 멀어졌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 진동이 느껴지는 순간 처음으로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 숨이 그렇게 깊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이 무엇인지 그 순간은 정확히 몰랐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내렸습니다. 이 땅과 가장 가까운 중국 도시였습니다. 평양에서 비행기로 2시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지도 위에서는 아주 짧은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2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멀고 큰 거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2시간이 채 안 된 비행이었습니다. 짧은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뼛속 깊이 그 거리가 얼마나 크고 먼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으로 오는 데는 그 짧은 거리에서 더 오래 걸렸습니다. 베이징 공항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외교 서류가 있었습니다. 아직 무효화가 완전히 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수화물을 찾아 출구로 나왔습니다. 베이징 공항의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평양과 다른 공기였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방향으로 각자의 이유로 분주하게 걸어다녔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느낌이 낯설었습니다. 50년을 누군가의 눈 아래서 살았습니다. 감시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감시가 없는 삶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50년의 긴 세월만이 그렇게 단단히 만들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이징 공항 출구에서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이 이상하게 가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감시 없이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그때 처음으로 아주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조선족 연락책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약속한 장소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말보다 빠른 행동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말보다 빠른 행동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수십 번 공식 방문을 하면서 조용히 쌓아온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 체제의 공식 라인이 아닌 인연이었습니다. 공식 방문을 하면서 그 틈에 조용히 개인적으로 만들어온 연결이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됐습니다. 그 연결을 통해 연락했습니다. 공항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조선족 남성이었습니다. 우리말을 썼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우리말을 듣는 것이 그렇게 반가울 수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크고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짧게 인사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상황을 알았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으로 알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상황이 모든 말을 대신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베이징 외곽으로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 안에 있으면 위험했습니다. 우리 측 대사관 직원들이 도시 곳곳에 있었습니다.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이 체제의 최고의 자리 중 하나를 지켜왔습니다. 도시 안에서 우리 측 사람과 마주치는 것은 끝이었습니다. 외곽에 조용한 곳이어야 했습니다. 방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벽이 있었습니다. 천장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다는 것만이 전부였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건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장소를 선택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이 작았습니다. 바깥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양의 넓은 관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방이 그날은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좁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하늘이었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회색빛 하늘이 그날은 이상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도 오래 사시던 곳을 떠나 낯선 곳에서 처음 맞는 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낯선 천장을 보면서 여기가 어딘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셨던 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불안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날 밤의 무게와 서늘한 불안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 밤이 그랬습니다. 좁은 방 천장을 봤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평양을 떠났습니다. 베이징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순간만큼은 충분했습니다. 추적이 시작됐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히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이 체제는 빈틈을 두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조직적으로, 예외를 허락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이 체제였습니다. 평양에서 우리가 사라진 것을 알아챘을 것이었습니다. 출국 서류가 이상하다는 것을 파악했을 것이었습니다. 보위부가 즉각적으로 빠르게 움직였을 것이었습니다. 베이징 대사관에 연락이 갔을 것이었습니다. 우리 측 공작원들이 도시 전역을 돌아다니며 찾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조선족 사회에도 이 체제에 협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교 라인에 있을 때 그 협조자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저를 찾는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빠짐없이 계산해야 했습니다. 도와준 조선족 연락책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고마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이 체제의 감시망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도 우리를 도운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지를 지금도 모릅니다. 무사하기를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와서도 그분의 안녕을 진심으로 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방 밖으로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가면 위험했습니다. 그 위험을 잘 알면서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음식을 그분이 가져다 줬습니다. 밥과 김치였습니다. 낯선 나라의 좁은 방에서 먹는 김치였습니다.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그 힘든 상황에서 더욱 각별하고 깊게 고마웠습니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눈물이 나게 했습니다. 고향 냄새였습니다. 어머니가 담그시던 김치 냄새였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도 고향 음식 냄새가 그리우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낯선 곳에서 익숙한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그렇게 흔들렸습니다. 50년이 넘은 나이에도 그랬습니다. 사람은 결국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단 하루도 미룰 여유가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경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스위스였습니다. 제네바였습니다. 그 도시가 다음이었습니다. 반드시 꼭 가야만 했습니다. 다음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시간을 끌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위험했습니다. 베이징에 계속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추정망이 좁아졌습니다. 처음부터 생각해둔 경로가 있었습니다. 스위스였습니다. 제네바였습니다. 베이징에서 제네바로 가는 직항편이 있었습니다. 그 비행이 다음 관문이었습니다. 그 관문도 반드시 어떻게든 넘어야 했습니다. 그 서류가 아직 완전히 무효화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단 하루라도 더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 결정이 이 땅 어르신들이 아시는 이름들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김정남이 머물렀던 땅과 연결된 도시였습니다. 김한솔이 학교를 다닌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를 거쳐서 이 땅으로 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 도시에서 무언가를 배웠을 것이었습니다. 이 체제가 아닌 세상이 있다는 것을, 두려움 없이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 도시가 그 아이에게 그것을 가르쳐줬을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몸소 그것을 실천해 보였습니다. 그 도시가 저한테도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살아있으면 알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일단 그 도시까지 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이 땅으로 오는 경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이미 먼저 그 경로를 걸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하게 그 길을 걸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스러웠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먼저 걸었기에 제가 이 길을 따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경로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베이징의 그 밤이 깊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아내와 나란히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꼭 감았습니다. 내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일이 제네바로 향하는 날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챕터 7 제네바 눈 덮인 그 도시에서 결정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제네바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이었습니다. 정말 긴 비행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있었습니다. 가득한 구름이었습니다. 세상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처음으로 좋았습니다. 좋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 자체가 새로웠습니다. 50년의 체제 생활이 그것을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래 어딘가에 이 체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름 위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그러다가 편안해졌습니다. 그 변화가 비행하는 10시간 동안 아주 천천히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처음으로 편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맛이 느껴졌습니다.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며 먹는다는 것이 그렇게 오랜 일이 됐습니다. 베이징의 좁은 방에서는 밥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위장을 계속 조이고 있었습니다. 먹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밥이 넘어갔습니다. 몸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창밖을 보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고요한 식사가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오래전에 어딘가에 두고 온 무언가를 다시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제네바 공항에 내렸습니다. 마침내 살아서 제네바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유럽이었습니다. 처음 오는 곳이었습니다. 공식 방문으로 유럽을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체제의 이름표를 달고 온 것이었습니다. 직함이 있었습니다. 수행원이 있었습니다. 항상 보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상 기록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에서 그 체제 안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의심 한 번 없이 마셔온 공기였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다른 공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체제의 테두리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무 이름도 없이 왔습니다. 아무 직함도 없이 수행원도 없이 그냥 한 명의 평범한 사람으로 이 체제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처음으로 아무 직함도 아무 이름표도 없이 그냥 자유롭게 이 땅에 왔습니다. 공항이 넓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신경을 썼습니다. 항상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자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서류가 아직 유효했습니다. 통과됐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눈이 내려 있었습니다. 제네바의 겨울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공기가 다시 한번 폐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도 겨울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질 때 뭔가 깨끗하게 정리되는 느낌을 아실 것입니다. 묵은 것이 씻겨나가는 것 같은 그 느낌이었습니다. 5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인 묵은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공기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차갑고 깨끗한 자유로운 공기였습니다. 처음으로 아무 감시 없이 자유롭게 맡아보는 공기였습니다. 김정남이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김한솔이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유가 무엇인지를 어린 나이에 몸으로 배웠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추적했던 아이의 발자국을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역사가 만들어낸 크고 무거운 그리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깊고 오래되고 무거운 아이러니였습니다. 그 무겁고 오래된 것들을 이 땅에서 조금씩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없애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걸었던 거리를 저도 걸었습니다.
그 아이가 숨을 쉬었던 공기를 저도 마셨습니다. 그 공기가 달랐습니다. 이 체제의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공기였습니다. 아무도 보고하지 않는 공기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 공기 속에서 무언가를 배웠을 것이었습니다. 자유가 공기처럼 있다는 것을,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감시 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른이 넘어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른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 도시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 차이가 이 체제와 자유로운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선명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때로는 아주 깊이, 그리고 오래도록 가슴 아프게 보여졌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꼭 해야만 했습니다. 제네바에 한국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이름을 댔습니다.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놀란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전문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침착함과 전문성이 이 땅이 오랫동안 아주 오래전부터 지켜온 방식이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체제의 핵심 인물이 탈북을 했다는 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과정이 빠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이 체제였다면 사람 하나를 위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명령이 내려와야만 움직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명령이 먼저였습니다. 사람은 도구였습니다. 수단이었습니다. 이 체제에서 사람은 도구였습니다. 체제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사람 하나의 안전을 위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 하나가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안전한 방에서 처음으로 아주 깊고 편안하게 그리고 꿈 없이 잠을 잤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잠이 들면 소리가 들렸습니다. 깼습니다. 다시 잠들면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꿈을 꿨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 문 앞에 서서 들어오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반복됐습니다. 제네바의 그 방에서는 그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주 깊고 편안하게 꿈 없이 잤습니다. 그런데 제네바의 그 방에서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래 잠들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네바의 눈이었습니다. 조용하게 내리는 눈이었습니다. 아내가 창가에 앉아서 그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눈이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정말 오래, 아무 말도 없이 봤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도 눈이 내리는 창밖을 말없이 바라보셨던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고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두 사람이 그 창가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눈을 바라보던 그 순간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이 아무 소리도 없이 아주 조용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땅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네바에서 내린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결정이었습니다. 유럽에 머무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망명 신청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방법을 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단 한순간도 유럽에 남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 땅이 처음부터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유일한 목적지였습니다. 이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였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있었습니다. 김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같은 동요를 불렀을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서 자유롭게 지금 이 순간에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서 오랫동안 살아온 같은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50년을 이 체제 안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 말을 가장 절실하게 들어야 할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통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산가족이 있었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수십 년째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말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땅으로 반드시 가야 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 하나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선명하고 분명하고
크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인천을 향해 날았습니다. 제네바를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알프스가 보였습니다. 눈 덮인 산이었습니다. 높고 하얀 산이었습니다. 웅장했습니다. 그 산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자유롭게 거리낌 없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그냥 아무런 제약도 없이 감시도 없이 자유롭게 느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 당연함이 이상하게도 신선하게 새로웠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 50년을 살면서 산을 아름답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이 체제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감동받는 것도 눈물 흘리는 것도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 모두가 이 체제 안에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창밖의 알프스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아무 거리낌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자유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것이 자유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알프스가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이제 정말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이 멀어졌습니다. 이 땅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이 땅을 향해 날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닿을 것이었습니다. 살아서 반드시 무사히 닿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닿아서 말해야 했습니다. 50년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말해야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챕터 8 폭로 기만 소리 옳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2026년 1월이었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진동이 온몸으로 깊이 분명하게 그리고 온몸으로 아주 선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살아서 무사히 닿았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공항 출구로 나왔습니다. 한글이 보였습니다. 우리말이 들렸습니다. 낯선 곳인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께는 너무 당연한 것이 저한테는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유롭게 사는 첫날이었습니다. 그 첫날이 이렇게 평범하고 조용하고 자유로웠습니다. 감시하는 눈이 없었습니다. 보고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거나 감시하거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냥 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그렇게 크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의 공기가 폐 속으로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이것이 이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자유롭게 새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유롭게 사는 첫날이었습니다. 그 첫날을 평생 잊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진실을 말하게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진실을 말하게 했습니다. 그 첫날이 이렇게 평범하고 조용하고 자유로웠습니다. 하나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탈북자들이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 거치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일반 탈북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50년을 이 체제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평범한 주민들과 같은 곳에서 같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옳은 것이었습니다.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탈북자였습니다. 자리가 높았다는 것이 이 땅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와 달랐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자리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리가 없으면 그 사람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리가 높을수록 더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자리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사람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몸으로 느꼈습니다. 함께 지내는 사람들 중에 일반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겪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배급이 끊겼던 이야기, 약을 구하지 못해 가족을 잃은 이야기, 국경을 넘다 붙잡혀 강제 국송됐다가 다시 탈출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하나씩 아주 천천히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동안 저는 평양의 넓은 관저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살았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깊이, 오래 부끄러웠습니다. 이 땅에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카드로 요금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어색했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물건이 넘쳤습니다.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와 나란히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한참을 봤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이 당연하게 사시는 일상이 저한테는 하나씩 새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배움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새롭다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낯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고 기뻤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이것이 자유로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이 평생 당연하게 살아온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배워야 할 것이 처음부터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체제가 허락한 것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것을 배우면 위험했습니다. 그 위험을 알았기에 배우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그렇게 50년을 버티고 살았습니다.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이 평생 당연하게 누려오신 그것이 저한테는 5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진정 내 것으로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소중함을 이 땅에 와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인터넷을 처음으로 자유롭게 썼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인터넷이 통제됐습니다. 허락된 것만 볼 수 있었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됐습니다. 외부 세계의 정보가 차단됐습니다.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제한 없이 아무 걱정도 없이 검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50년의 습관이 그렇게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검색해도 된다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이 체제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세상은 이미 오랫동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 체제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한솔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뒤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그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이전에는 없애야 할 위협으로 오직 그것으로만 봤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한 젊은이가 보였습니다. 슬픔을 억누르면서 담담하게 말하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두려움을 스스로 이겨내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카메라 바로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 눈빛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아이가 옳았습니다. 권력이 두려워하는 것은 총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완전히 분명하게 옳았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 와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늦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늦었지만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어떤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탈출한 뒤 연루된 사람들이 반드시, 분명히, 틀림없이, 반드시, 분명히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 체제의 연좌제가 살아있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소리 없이 처벌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가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새벽에 잠을 깨어 어두운 천장을 오래 보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도 이산 가족의 아픔을 아십니다. 수십 년을 헤어진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그리움이 얼마나 무겁고 오래 지속되는 것인지를 이 땅에 와서야 비로소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통일이 와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간단하고 분명한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도 단 한 번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결론이었습니다. 체제가 어떻다는 것을 모두 떠나서 이념이 어떻다는 것을 떠나서 정치가 어떻다는 것을 떠나서 헤어진 사람들이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반드시 언제나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였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살면서 갖게 된 가장 크고 가장 간절하고 가장 오래된 소망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이유는 하나뿐이었습니다. 50년을 이 체제 안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평범한 주민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해야 할 것들을 아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저의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들이 이 땅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께 닿기를 바랐습니다. 통일을 기다리는 분들, 이산 가족이 있으신 분들, 북한의 현실을 알고 싶으신 분들께 닿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그 체제 가장 깊은 곳에 50년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만 그 안에 깊이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본 것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그 본 것들을 말하는 것이 제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한솔이 카메라 앞에서 두려움 없이 말했습니다. 먼저 알고 먼저 실천했던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말하겠습니다. 늦었지만 말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진심으로 아는 것을 모두 말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이 땅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 앉은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 하나가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베이징에서 제네바로, 그리고 제네바에서 이 자리까지 살아서 이끌었습니다. 살아서 무사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이 길고 힘들었던 여정에서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김한솔이 옳았습니다. 권력이 두려워하는 것은 총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총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군대는 봉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기 있고 진실하게 말하는 한 사람의 말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총을 든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국경을 위협하는 그 어떤 무기를 가진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진실한 말이 세상에 퍼져나갈 때 이 체제가 가장 크게,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오래도록 흔들렸습니다. 50년을 이 체제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50년이 항상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많았습니다. 말해야 했을 때 침묵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길고 무거운 침묵이 결국 이 자리에서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진실을 말하는 데 쓰겠습니다. 이 체제를 위해 살았던 50년보다 진실을 말하는 이 남은 시간이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것이 50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진정으로 갖게 된 소망이었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그 시작이 됐습니다. 한 분이 듣고 그 한 분이 다음 분께 이야기하고 한 사람에서 다음 사람에게로 퍼져나가는 것이 진실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땅 어르신들이 그 방법을 써주시기를 바랐습니다. 끝까지 오래도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하게 바랍니다. 50년을 침묵했던 사람이 마침내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이 증언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